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언론의 거시경제학편의 13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언론 2에서 13번째로 다룰 강의 주제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우리가 종종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예컨대 고통지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합한 수치인데요. 물가가 높으면 주어진 소득으로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생활이 힘들고 실업이 발생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실업을 합쳐서 우리는 고통지수라고 부르죠. 고통지수는 경제가 얼마나 건전하게 움직이는지 그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고 장기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은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고 이전에도 공부했는데 장기적으로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효율임금, 직업탐색의 효율성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측면에서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총 수요가 확대되면 총 공급 곡선을 따라 산출량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생산 증가로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총 수요가 감소하면 산출량과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실업률은 높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받는 두 가지 거시 경제 변수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필립스 곡선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단기 상충 관계를 살펴봅니다. 둘째, 필립스 곡선에서 예상 인플레이션과 공급 충격의 역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는 1958년에 두 가지 경제 변수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 분석 연구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시요,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가 1958년에 두 가지 중요한 경제 변수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 분석 연구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1960년대 유명한 경제학자인 세무엘슨과 솔로우가 미국에서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실업이 늘어나고 또 고용을 촉진해 실업을 줄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다시 말해 필립스 곡선을 따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그림 35.2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5.1에서는요.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직축에는 인플레이션율을 표시하고요. 수평축에는 실업률을 표시한 2차원 그래프상에서 필립스 곡선은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인데요. 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즉 필립스 곡선은요.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 A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2%로 낮지만 실업률이 7%로 높습니다. 반면 점 B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6%로 높고 실업률은 4%로 낮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담당자들은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사용해서 필립스 곡선 위에 있는 A점이나 B점 등 어떤 점이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도 낮고 실업률도 낮고 이런 점을 선택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필립스 곡선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인플레이션, 실업률을 모두 잡지 못한다는 말이죠. 경기를 부양하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지만 실업률은 높아진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까지 공부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하면 조금 전에 보신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는 정책 결과의 선택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립스 곡선은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하여 한나라 경제가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나타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조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림 35.2를 보시면요.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나타낸 그림 A, 즉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요. 물가 수준과 산출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반면 오늘 소개한 필립스 곡선은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총수요, 총공급 곡선 분석에서 그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 결과가 필립스 곡선으로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A의 단기 생산물 시장을 살펴보면요. 총수요가 낮은 경우에 총수요를 나타내는 총수요 곡선,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된 것은 총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에 총 수요를 나타내는 총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림 A의 단기 생산물 시장에서 총 수요가 작은 경우는요,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A에서는 산출량이 이와 같고 물가는 이와 같습니다. 즉 산출량과 물가가 점 B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총 수요가 높은 경우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B점의 경우는요, A점에 비해서 B점의 경우는 A점에 비해서 산출량이 더 크고 물가도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B는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데요. A점과 B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나타난 A점과 B점을 필립스 곡선에 옮겨놓은 게 이와 같습니다. 즉, 점 A는요, 총수요가 작은 경우로서 물가가 낮고, 물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총수요가 작은 경우로 물가가 낮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낮고, 생산 부족, 즉 산출량이 적어서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점 B는요, 이 점 B와 상응되는 점으로서 총 수요가 큰 경우로서 물가가 높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높고 산출량이 크므로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 수요가 변동을 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필립스 곡선의 의미, 즉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스 곡선은요, 우리가 공부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즉 생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의 분석 결과를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유명한 고전화폐 계통의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먼과 펠프스가 주장했듯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로 상충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밀튼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주장했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처음 오늘 공부할 내용을 말씀드릴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반면 장기 실업률, 즉 경제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은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효율임금, 직업 탐색의 효율성 등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런 자연 실업률과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28장에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35.3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아무런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고, 실업률은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자연 실업률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물가 변화, 인플레이션율과 무관하게 이런 수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필립스 곡선은 단기 필립스 곡선과 달리 수직선 형태를 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가 산출량 같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는 고전화폐의 화폐의 중립성 이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33장에서는요. 화폐의 중립성을 수직선 형태의 장기 총공급 곡선으로 나타낸 바 있는데 수직선의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지금 공부하는 장기 필립스 곡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그림 35.4를 보시면요. 그림 A는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서 총공급 곡선이 수직인 장기 총공급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총공급 곡선이 수직인 장기의 경우 물가가 장기 산출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라의 경제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나 소비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총수요 곡선은요. 최초의 AD1에서 AD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의 장기 균형점이 최초 A점에서 B점으로 변함에 따라 물가 수준이 P1에서 P2로 상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확장 통화 정책에 의해서 총수요가 늘어난 결과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지금은 장기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확장 통화 정책을 써도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 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산출량은 장기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경제의 장기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변함에 따라 물가만 P1에서 P2로 상승하지만 산출량은 여전히 장기 산출량인 자연 산출량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확장 통화 정책, 확장 재정 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킨다. 그리고 산출물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B는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 그림 A의 결과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로 나타낸 필립스 곡선인데요. 그림 B는 역시 장기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과 무관한 수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P1에서 P2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지만 산출량이 변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률 역시 자연 실업률에서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에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물가가 장기 상출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단기에는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면요. 기업이 생산에 공급하는 산출량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첫째 이론에는요. 임금 경직성 이론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론에는 임금 경직선 이론 등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이론이 바로 임금 경직선 이론입니다. 임금 경직선 이론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목 임금이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명목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예상 물가 수준, 예상했던 물가 수준, 예상 물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기업의 제품 단위당 판매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투입 비용은요, 고정되어 수익성이 낮아졌으므로 이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생산을 감축할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예상 물가 수준보다 높고 투입 비용은 고정되었다면 판매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졌으므로 이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에서는 근로자들이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명목임금을 요구할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단기 동안은 기업이 이윤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장기 수준보다는 고용과 생산을 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예상 인플레이션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단기 상승 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키는 예상 인플레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돼요.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몇 %로 설정하든 사람들이 이를 예상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설정되는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예상 인플레이션이 필립스 곡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먼과 펠프스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 관계 분석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도입했는데요. 즉 필립스 곡선 분석에서는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이와 같이 도입했는데요. 이는 이와 같은 방정식에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업률은요, 장기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마이너스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의 차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A는요, 일종의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일종의 반응 민감도 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민감도 계수에서 0.5, 0.7과 같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 계수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해주는 계수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요, 단기 실업률이 장기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장기에서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정 정책에 의해 결정된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든 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은 예상 인플레이션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실업률은 바로 자연 실업률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로 돌아간다는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자연 실업률 가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단기에서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가 좋아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단기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경기가 나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단기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35.5를 잠깐 보시면요. 이 필립스 곡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과 무관하게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나타냈을 때 단기 필립스 곡선은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음의 관계를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과 만나는 장기 필립스 곡선상의 점 A,
한번 보시면요. 이 점에서는요,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으며, 이때 실업률은 바로 자연 실업률임을 우리가 앞단 방정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바로 단기 필립스 곡선을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반대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점 A에서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한 나라 경제는 단기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산출량이 많아져 실업률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점 A에서 이와 같이 점 B로 균형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간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이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와 같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경제 균형점이요, C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 C는요, 새로운 장단기 균형점, C는 점 A에 비해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이와 균등해진 예상 인플레이션의 A에 비해서 C점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균등해진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고요. 하지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다시 여전히 다시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시사하는 점은요, 정책 당국이 정책을 펼 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일시적인 상충관계, 점 B처럼 상충관계에 직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은요, 자연 실업률에 고정돼 변하지 않고 결국 인플레이션율만 이렇게 변화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키는 예상 인플레이션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키는 또 다른 원인인 공급 충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충격, supply shock, 공급 충격이란 기업들의 비용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총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키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컨대 중동 산유국의 원유 공급 감축으로 인한 세계 원유가의 급등이 공급 충격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공급 충격은요, 경제의 총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총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고요, 그에 따라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상 인플레이션은요,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하는 공급 충격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 35.8에서 예를 들어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즉 해로운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 타이어 등 많은 관련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A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즉 생산물 시장에서 살펴보면요. 만약에 원유가 상승 같은 해로운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총 공급 곡선이 AS1에서 AS2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결과 경제의 균형점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산출량이 A점에서의 Y1에서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 Y2로 산출량이 감소하고 물가는 공급 감소로 인해 P1에서 P2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필립스 곡선을 살펴보면요. 즉 그림 B의 필립스 곡선을 보면요. 단기 필립스 곡선 PC1이요. A점이 단기 필립스 곡선 PC1 상에 A점이 있었는데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PCT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에 따라 좀 더 A점과 B점을 비교해 봤을 때 A점에 비해 B점은요 좀 더 실업이 더 많아졌고 물가가 더 높아진,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가 더 악화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림 B의 필립스 곡선은요. 그림 A의 총수 총공급 곡선은 상의 어떤 경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공급 충격이 발생할 때 단기 필립스 곡선이 PC1에서 PC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과 생산 감소로 인한 실업률이 더 늘어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공급 충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는 더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의 공급 충격, 즉 해로운 공급 충격으로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이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러면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막느냐 실업을 막느냐는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생산이 감소해 실업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공급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느냐 실업을 막느냐는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면요. 생산이 감소돼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겠죠. 반면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확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서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1970년대 세계 경제를 보면요. 두 번의 세계 원유가 파동에 따른 음의 공급 충격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당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감소로 실업률도 더욱 상승했습니다. 즉, 중동 산유국에 의한 공급 충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는요, 산유국의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갈 겸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단기 필립스 곡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exists 되겠습니다. 즉, 단기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 고정되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확장 통화 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Refer to the figure showing short-run and long-run Phillips curves. Suppose the economy begins at 4, assuming everything else is constant, including inflation expectation. Then one new point is consistent with the short-run effect of the Fed pursuing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이랬습니다. 즉, 한나라 경제의 최초 균형점이 요 점 A입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이고요. 수직선은 장기 필립스 곡선일 때 최초의 경제 균형점인 점 4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확장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면 단기적인 효과에 따른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점 2가 됩니다. 점 2에서는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확장 통화 정책 결과 통화량이 증가해서 더 높고 실업률은 경기 부양 결과 산출량이 늘어 실업률이 더 낮은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장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긴축 통화 정책의 장기 효과를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역시 읽어보면 Refer to the figure
showing short-run and long-run Phillips curves, suppose the economy begins at 5, assuming everything else is constant, which point does the economy move to in the long run if the Fed pursues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이랬습니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최초 균형점인 점 5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면 단기적 효과에 따른 물가가 낮아지고 생산이 축소된 새로운 균형점은 아마도 점 7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확장 통화 정책의 반대인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은요, 통화량이 감소되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또 산출량 감소로 실업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균형점이 점 7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통화정책 결과 물가가 낮아지구나 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즉,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즉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은 단기 필립스 곡선과 장기 필립스 곡선이 교차하는 점 6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 점 6에서는요,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모두 같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요, 점 5에 비해서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다시 자연 실업률로 복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긴축 통화 정책의 장기적 결과를 묻는 질문의 정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즉, 점 5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쓰면 단기 균형점은 점 7이 되는 거고요. 장기 균형점 점 6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는요, 필립스 곡선상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고 실업을 낮추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public policies can move the economy along the Phillips curve to a point with lower unemployment and higher inflation? 이랬습니다. 단기적으로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또 확장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은요, 정부 지출을 증가나 세금을 축소시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생산이 늘어나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죠. 다시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확장 통화 정책이나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요, 경기 부양이 돼서 생산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해 실업률이 낮아지며 또 그 대신 물가는 상승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확장 통화 정책이라 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되겠고요. 또 확장 재정 정책이라 하면요,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세금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를 상승해 주려면, 즉 경기를 부양시켜주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는요,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분석을 요약해 주는 방정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Using the Phillips curve equation with A equals 1, calculate the unemployment rate. I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s 6%, the expected inflation is 4%, and the actual inflation rate is 3% 그랬습니다. 즉 자연 실업률이 6%에서 민감도계수 A가 1이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4%일 때 단기 실업률은 몇 %인지를 계산하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방정식을 보시면요. 자연 실업률이 우리 예제에서 자연 실업률이 6%이고요. 민감도 계수는 A 계수값 1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3%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4%입니다. 3에서 4를 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해준 플러스 1. 그래서 6% 더하기 1 해서 실업률은 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율과 장기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은요, 장기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통제한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고요. 자연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요. 단기적으로 서로 밀접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총 수요를 확대하면 물가와 산출량이 올라가면서 실업은 내려가고 반대로 정부가 총 수요를 축소하면 물가와 산출량이 내려가면서 실업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단기적 상충 관계가 있고요. 이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 우리가 단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 중앙은행은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요. 긴축 통화 정책으로서 통화량을 감소하거나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춘다면은 총 수요가 위축됩니다. 그 결과 물가는 낮아지지만 생산이 줄면서 실업이 늘어나게 되겠죠.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산출량은 적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저감 정책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희생비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생비용은요, 바로 정의해보면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춤으로써 새로운 경제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GDP의 감소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두 차례 공급 충격을 겪은 1980년대에는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9%를 넘었고 실업률은 7%에 달해서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친 고통지수는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요. 중앙은행이 통화량 긴축 관리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인 희생비용이 단기 희생비용으로서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GDP의 감소분의 추정치, 즉 희생비율의 추정값이 약 5%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림 35.10의 장단기 필립스 곡선을 보시면요. 최초 균형점 A점에서 최초 경제균형 A점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통화 정책을 단행하면요. 경제는 단기적으로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 바로 점 B로 이동하게 됩니다. 긴축 통화 정책의 결과 물가가 낮아지고 산출량 감소로 실업이 높은 상태를 점 B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신에 인플레이션 A점에서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신에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신에 실업률이 이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신 생산과 실업의 증가라는 희생비용은 이만큼을 치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희생비용이 근데 얼마나 큰지는 바로 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가파르냐, 만만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통화량 긴축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점 A 상태에서 너무 물가가 높다고 생각돼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단행을 한다면 아마도 점 B 정도에서 새로운 단기 균형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 경우는 물가는 잡았지만은 물가를 잡는 대신에 생산과 생산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라는 희생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희생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바로 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와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통화량 긴축에 얼마나 신속히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상 인플레이션율도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결과 낮아지게 되는데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우 단기 필립스 곡선과 장기 필립스 곡선이 교차하는 점 C에서 경제가 다시 새로운 경제 균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에 복귀하게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에 따른 희생 비용이 사라지게 되고, 즉 희생 비용 없이 인플레이션만 A점에서 C점으로 잡게 된 거죠. 즉 그림 35.10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물가가 너무 높을 때 중앙은행은 긴축 통화 정책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사용한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요. 물가를 잡는 대신에 산출량 감소로 따른 실업 증가라는 희생 비용을 치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희생 비용은 없고 물가만 잡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을 도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과 그 희생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은요,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 즉 과거의 정보뿐 아니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정하게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기대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서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루카스, 사전트, 베로 등이 주장하는 합리적 기대는요, 경제 이론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저감 정책을 편다고 공표할 때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림 35.10에서 단기 균형인 B점에서 희생 비용이 컸는데 그 다음에 장기적 균형인 C점으로 가면 희생 비용이 사라진다고 말했는데요. 이 B점에서 일시적인 생산 감축과 실업 증가라는 희생 비용을 치르지도 않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A에서 B점을 잠깐만 들리든지 들리지 않고 바로 C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A점에서 C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합리적 기대에 따라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저감 정책을 편다고 공표할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낮춤에 따라서 생산 감축과 실업 증가라는 일시적인 희생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기대는 굉장히 강력한 기대 가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할 겸 문제를 3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통 지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The misery index is calculated as 이랬습니다. The inflation rate plus the unemployment rate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합한 지수인데요. 물가가 높으면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생활이 힘들고 실업이 발생하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이 실업을 합쳐서 우리는 고통지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Disinflation is defined as 이랬습니다.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디스인플레이션은요, 긴축 통화 정책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출량은 적고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은 바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에 따른 희생 비용을 계산하라는 질문인데요. If the Fed reduces inflation 1% point and this makes output fall 5% point and unemployment rises 2% point for 1 year, then
sacrifice ratio is 이랬습니다. 그래서 희생 비용은 희생 비율의 추정치인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율을 1%, 1년 동안 1%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GDP의 감소 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비용은요 희생비율 sacrifice ratio의 추정치인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1%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GDP의 감소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 GDP의 감소분이 5%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D번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단기적으로는 상충 관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장단기 관계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